중대재해센터 이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실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조로 대응을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과연 이에 대한 처리와 수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한번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재해 발생의 경우에 수사 대상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조사 대상은 그 현장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서는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그 이행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수사가 역시 불가피합니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행위자가 누구인지 물색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법률 안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그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반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법정형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또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조기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시부터 금일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반 온론과 각종 이해단체의 관심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강력한 법정형 수준 때문에 변론 방향과 기조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검찰, 경찰과 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 끝까지 우리가 모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싶더라도 혹시 여러 가지 추상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법원이 기업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그 후과로서 이루어지는 처벌의 수준이 너무 높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변론의 전략과 기조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 책임자는 산업법 체계에 대비해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서실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의미 없을 수도 있고 가장 의미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 것은 경영 책임자 외에도 전사적으로 재해 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심으로써 수사의 단서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사 주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전속적 수사 관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평소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업들이 잘 준수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벌법규의 적용이 필요한지 그 피의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렇듯 일반적 행정공무원이 특별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는 경우 저희는 우리 법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고요.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다른 경찰과 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신병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만 아직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수사 지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과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초기 조사는 산안법 위반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것인데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두 단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관계와 논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초 사실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 원인과 연결된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뭐냐, 예를 들어서 산안법 위반의 구체적 조항이 뭐냐, 다음으로 그러면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과 연결되어 있는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는 산안법 위반과 상당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건 산안법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과연 중처법 적용이 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요건들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이제 유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50인 이상이겠고요. 건설공사 공사금액 기준도 봐야 되고,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과연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고 있는 종사자 범위에 포함되느냐 또 봐야 되고,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 6개월 등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재해이냐도 검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그 해당 기업이 또는 기관이, 해당 법인이나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거나 또는 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에 그러한 지배, 운영, 관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다음으로 과연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영 책임자 식별을 위한 조사 단계는 이제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를 규정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이사와 같은 특정 직책자가 아니라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 풀어서 얘기하면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조직 체계나 정결 규정, 업무 분장 내용을 요구함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결제 서류를 통해서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된 이미 제출 또는 이미 제출하는 서류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연히 압수수색까지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무엇이냐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사고 현장만 보아도 어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위반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산안법 위반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중처법이 정하는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사고의 원인과 연결되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의 부족일 수도 있고 유해 위험 요인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의 구조상 중처법이 정하는 15가지 의무사항에 대한 망라적 조사가 대부분의 경우 불가피할 것 같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제반 의무들이 다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를 조사하고 혹시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절차의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다시 한번 도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3개 가지고 있는 도급사가 있고 협력사가 이 각 사업장에서 포장 상차 등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C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그 C 사업장 현장을 대상으로 구체적 조치 의무 위반이 뭐냐,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냐, 그리고 조치 의무가 위반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런 조치 의무 위반이 중처법상 의무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다음으로 협력사와 그 도급사를 대상으로 과연 이 도급사든 협력사 등이 C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반 근로자 수나 등을 바탕하여 적용 대상이냐, 이런 부분을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력사든 도급사든 같이 과연 이 두 회사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를 식별한 후에 그럼 그 경영 책임자가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느냐를 살펴보는 순서로 그 근로감독관의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수사 과정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으로 당연히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사실을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나 유족 관련 단체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다양한 수사 활동을 통해서 중처법상 의무 위반 여부, 그 인과관계, 또 경영 책임자성, 그리고 고의 등을 입증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 검사는 이 특사경 근로감독관 수사에 대해서 누구를 입건할 것인지, 누구를 경영 책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단계부터 최종 수사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서까지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것이고, 사건을 넘겨받아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후에 기소와 불기소의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크게 2갈래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부분입니다. 종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함께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마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 보아서 입건 수사를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근거가 되는 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율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구조로 중처법에 대해서도 결국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논리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업무상 주요 의무는 지금 법리상 그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아마 많은 웨비나나 자료를 통해서 보셨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다소 추상적 관리 감독의 의무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들이 업무상 과실의 전제가 되는 주요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찰로서는 중처법이 입법된 이상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입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그 전속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많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보유합니다. 이 경우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이 중처법 위반의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아까 사고 원인과 관련한 대응도 물론이지만 경찰관이 수사하게 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일한 기조로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사권이 경찰과 근로감독관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 체계상 문제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동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장 감식, 사고 원인 조사가 동시에 실시될 것인데 물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이 동시 조사는 되었습니다만 중처법 하에서는 다소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만이 아니라 본사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강제수사, 소환조사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현장단을 지나서 본사까지도 되고 될 것이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관된 변론의 기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중수사 체제가 좀 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지난해 초 있었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지휘 없이 진행하고 근로감독관은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기관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혼란에 있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 기관을 동시에 지휘하면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각종 영장 청구권,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 결정권 등을 활용해서 아마 결론을 수렴하는 최종적인 그 의사결정의 사실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경찰 수사 구조, 이제 수사권 조정 후의 수사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사 지휘를 이행할 수가 없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재수사 요구 등으로 사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과업은 수사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에 관심이 되면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가 없을 경우에는 대응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번금을 중심으로 안전, 법무, 노사, 홍보가 모두 참여하는 TF가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TF는 정보를 취합해서 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까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외 소통 창구로서 원보이스가 유지되도록 메시지를 관리하고 또한 추측성, 책임 회피성 발언을 통해서 수사 방향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과의 소통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이지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지원하고 또한 언론 제기의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역할도 그런 컨트롤 타워가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면 가장 먼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대응 기조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처음 파악하는 것처럼 수사를 받는 사람도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대응 기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현장 인력, 공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파악하되 다만 이러한 그런 원인 파악 과정이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로 오인될 우려를 각별히 유의하셔서 의도된 질문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 원인이 파악이 되면 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식별 및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의무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취합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론 제기 의혹은 그냥 언론 제기 의혹과 기업 이미지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기초 단서가 됩니다. 그 측면에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해명할 준비를 하시는 건 역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면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중처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들을 잘 지켰는지, 기준은 존재하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적용이 되는지,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는지, 그 이행 상황이 점검된 것들이 경영 책임자 등에게 보고되었는지를 망라적으로 보시되 특히 혹시 위험성 평가 시 발견된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이 안 됐거나 종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안전보건 예산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뭔가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인된 이행 상황은 언제든지 서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변론할 것은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었고 그를 바탕으로 의무를 이행했으며 적어도 의무 이행을 다 한 것으로 알았으며 혹시 의무 이행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해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우리 그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재해 예방입니다. 수사를 안 받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다음으로 평소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무이행을 하시면 반드시 조난하십시오. 이 조난된 충실한 의무이행 근거는 최선의 방어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타깝게도 만약 재해가 발생된다면 단일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대응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